여러분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우리 독서의 입문, 그 다음에 문학의 고전소설을 이제 공부합니다. 저랑은 독서의 이제 입문 함께 이제 공부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번 독서 전체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게 되는 이 입문 제재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수월한 면이 있긴 했지만 입문 뒤에 있는 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입문의 요소와 과학의 내용이 융합되어 있는 그 지문과 문제들은 선택지 하나하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 시험 이제 치르느라고 이제 여러분 고생했는데요. 근데 우리에게는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 이 독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당부의 얘기를 하고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꼼꼼해집시다. 이번 시험에서요 여러분 선택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서에서는요 여러분이 분명히 뭐뭐인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판단한 선택지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판단으로 이제 해결한 문제들 중에 여러분이 맞힌 것들도 있죠. 물론 이제 틀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것들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그 맞힌 문제들 중에 분명히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판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으로 판단해서 맞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공부를 완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은 문제라도 내가 혹시 느낌으로 답을 골라서 맞은 것은 아닌지 그 지점까지 챙기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점 파악해서 보완하는 그럼으로써 여러분을 자신을 보다 정말 더 나은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공부를 잘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문으로는요 에피쿠로스의 사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지문과 관련해서요 우리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그 출제 요소를 파악하는 여러분이 예측하기부터 이제 잘했어야 되는데요. 19번을 보면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4, 5를 보면 에피쿠로스 사상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말만 빠르게 여러분이 딱딱딱 짚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피쿠로스의 사상, 즉 견해주장이 중요한 출제 요소도 확인했고요. 20번 기역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항은요 기역, 니은, 디귿을 비교하는 그런 선택지가 제시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 기역, 니은, 디귿과 관련하여 어떤 유사한 점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이제 그런 말들 중심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일기를 했어야 됩니다. 21번입니다.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에피쿠로스의 견해주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견해주장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한 한계를 잘 지적한 것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22번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또 역시 이제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쭉 빠르게 이제 훑었는데 에피쿠로스의 견해주장이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파악됐습니다. 지문 볼게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 입장, 관점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이제 좀 표시를 해 놓고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이제 자연재해나 천체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네, 신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된다 그렇게 이제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두려움을 떨치기 이제 어려웠을 텐데요.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했습니까? 이 에피쿠로스는 이 당대의 결정론적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결정론적 세계관과 에피쿠로스는 다른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론적 세계관의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는요, 보세요.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자연학,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행복에 이르는 것, 이것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라는 것과 차이가 있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봤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의 이제 입장을 나타내는 말로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는 인정한다. 이거 짚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존재 방식이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에피쿠로스의 견해장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제 주목을 해야 했죠. 이어지는 거 보겠습니다.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세계에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신이 우주들 사이 이제 중간 세계에 산다는 것도 에피쿠로스의 신에 대한 견해주장을 나타내는 거니까 주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이 특히 다른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1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결정론적 세계관에 관한 내용을 봤었어요. 그 결정론적 세계관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필연성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신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사에 이제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정론적 세계관과의 차이점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이 잘 주목을 해야 했고요. 더군다나 이 인간사에 이제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출제 요소가 된 이 이신론적 관점의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더 잘 봐야 했죠.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에피쿠로스는 어떤 입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었냐면 1문단에 보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향했던 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최고로 이제 행복한 상태로 봤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통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 호의와 같은 것부터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은요 고통 주지 않아요. 분노, 호의, 자 이런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에피쿠로스의 견해주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또 주목해야 했죠. 결정되지 않아요.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그렇죠. 이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율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은 인간 스스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문단의 핵심 내용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역시 이제 에피쿠로스의 그런 견해장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영혼이라는 것, 이것이 육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입자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영혼과 육체가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육체와 함께 이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육체와 이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호작용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이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보세요. 상처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네, 육체가 소멸하면 이렇게 영혼도 함께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없어졌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 에피크로스의 생각은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에피크로스의 입장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또 살펴봤고요. 또 이어지는 것도 마저 봐야 되겠죠. 여기 이러한이라는 말 혹시 주목을 했습니까? 이 이러한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문단에 있는 이 내용은 자연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에피크로스의 자연학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이 지시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니은에 대한 그런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이 요 앞에 있는 내용도 고려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잘했습니까? 자, 이 지점 체크하도록 하고요.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에피크로스는요 결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크로스의 입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비결정론적인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 뭐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비결정론적이라는 것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자, 원자의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어지는 걸 보면요.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자, 여기 핵심어 나옵니다.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했죠. 우연적인 운동. 이 우연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또 이어지고 있냐면 이어지는 걸 봅시다.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 즉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결정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신이 관여를 한다고 한다면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우연의 산물이니까 이렇게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예요. 신으로부터.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 에피크로스. 에피크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필연성에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에피크로스의 이제 입장인 것이죠. 자, 이러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했는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에피크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출제 요소가 된 또 이 윤리학의 내용 우리가 나타내는 말을 짚어보면 자, 여기 앞에서부터 잠깐 볼게요.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이렇게 규명, 즉 밝힌 겁니다. 밝히고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제 이끄는 것이 바로 그의 윤리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리학의 기본 입장 나타내는 이런 핵심적인 말 주목해서 문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해야 했죠.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계획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피크로스의 그런 사상을 여기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결정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런 비결정론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 그렇죠?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앞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이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뒤 내용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이 있는데 이런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원히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원히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특히 그의 윤리학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네. 함께 이제 지문을 다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9번 문제 확인을 하죠.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에피크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피크로스 사상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어떤 입장인지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어떤 당대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게 출현하게 됐고, 그에 따라 에피쿠로스 사상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립 배경이 나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겠죠.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 이에 대응하는 말을 이제 여러분이 지문에서 찾았어야 됩니다. 1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문단에 거기 네 번째 줄이죠.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즉 결정론적 세계관에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 사람들이 그런 결정론적 세계관과 관련된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에피쿠로스가 어떠한 견해정을 제시했는지가 2문단, 3문단, 4문단에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의라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 에피쿠로스의 이 사상이 신의 개입, 우주의 필연성,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대잖아요. 그렇게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의가 마지막 문단에 또 역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2번 선택지는 글 전체의 내용을 잘 포괄하는 것이니까 답이죠.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제 2번으로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라고 되어 있는데 에피쿠로스 사상의 어떤 문제점 한계 지적하는 그런 내용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이라는 것도 글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죠.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 이견, 에피쿠로스 사상과 어떤 점에서 어떤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자, 이런 설명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피쿠로스 사상을 현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유용한지 도움이 됐는지 사실 이러한 내용 요소가 지문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용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 사실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글의 일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어져 있는 부제를 보면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 이래 서로 간의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런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네. 이어서 20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묻고 있는데 1번을 보면요. 기억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이라고 했는데 기억은 이 이신론적 관점이죠. 이것은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아니라 인간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말이 1번 선택지가 오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답 표지예요. 그렇죠?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니은과 디귿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은의 자연학은요 그런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 또한 기억 니은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추론하고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방법이랑 무관하진 않겠죠. 하지만 여기 앞에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번 답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요 비결정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신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면 신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입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죽은 후에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억, 이신론적 관점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서 이제 완성된다고 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해야 하는 그 이유 자체를 이 기억이 지금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이 니은은 이제 자연학인데 산문단에 있는 내용과 관련지어 본다고 한다면 이 자연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이유와 관련해서도 뭐 추론하고 추론한다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디귿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디귿은 이 윤리학은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기 마지막 문단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뒤쪽이 또 확실하게 오답 표지가 또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답이 될 수 없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이제 믿었었는데 그러한 그 결정론적 세계관과 관련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적 관점과 자연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네, 마지막 문단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잖아요. 이 에피크로스의 윤리학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답을 4번으로 잘 골랐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이제 제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기억과 관련해서요. 이 이신론적 관점이 인간의 어떤 존재 이유, 존재 위치, 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또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존재 이유, 존재 위치, 자 이 이신론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인간의 행복,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과 관련지어 본다고 한다면 뭐 사실 뭐 인간의 어떤 존재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기억이 아무런 내용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니은도 이제 보면 자연학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과 이제 육체의 관계와 이제 관련이 있고 원자의 운동에 이제 관한 내용인데 역시 그 입장 또한 결국은 비결정론적인 시각입니다. 그러한 시각과 관련해서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디귿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됐는데 디귿은 이런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의 내용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이 디귿은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번 문제 정답은요. 4번입니다. 21번으로 갈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크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비판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건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봅시다. 이 비판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자, 우리 어떤 견해 주장 그 자체의 어떤 문제점 뭐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때로는 그 견해정을 뒷받침하는 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견해장, 그 입장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해 볼게요. 기억을 보면요.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네. 뭐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인간의 세계에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이제 연결되죠.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에피쿠로스의 그런 입장에 대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에피쿠로스가 이제 어떤 주장을 했어야 돼요? 에피쿠로스가 어떤 입장이어야 돼요?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 이해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어야죠. 그래야 이것이 에피쿠로스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것에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에피쿠로스의 견해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죠? 즉 비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하기 문제에서는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입장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선택지를 오답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걸 오답지로 만드냐면 어떤 특정 관점에서 비판하라고 했을 때 그 비판하는 그 관점의 내용과 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오답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비판하기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두 개예요. 즉 오답을 찾는 것은 자, 첫 번째 비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과 이 선택지의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지, 두 번째 비판하는 그 입장, 그 관점의 내용과 이 역시 선택지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그 두 가지 지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문제의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우연적인 운동을 우리는 지문 읽을 때 인과관계 없이 이제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 필연적이지 않다. 자, 그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냐면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적인 운동을 자유의지로 이제 연결해 갔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의지라는 말이었죠. 의지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이번에 기어코 국어 100점을 맞고야 말 거야. 자, 이렇게 의지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지라는 건 우연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의지라고 한다면 우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 의지라는 것과 이 우연성이라는 것은 이거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이 우연적인 운동과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요. 문제점 지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D급 봅시다.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고통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후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에피쿠로스는요, 바로 이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디귿에서는 그런 사후에 대한 두려움만 떨쳐버려서는 안 된다.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고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반대 사례를 지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비판으로 적절하다. 리을 봅시다.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자, 요 리을이요, 비판하는 방식이 디귿이랑 유사해요.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는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즉 에피쿠로스는 자, 그것은 신이 개입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입장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 자연재해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꼭 신이 그 재해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움을 갖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한 것이니까 역시 비판으로 적절하겠죠. 그래서 여기 니은, 디귿, 리을, 자, 이 세 개를 여러분이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가요, 사실은 난도가 꽤 높습니다. 이런 유형이 지금 모의평가에 출제가 됐다고 한다는 것은 수능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에 유의하여 이런 21번 같은 문제 여러분이 또 푸는 연습 계속 잘 해야 되겠습니다. 2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상간의 이제 비교하기죠. 이 비교하기는요,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출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보기를 읽을 때부터 여러분이 지문의 내용과 이 보기의 내용 간에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읽기를 했다고 한다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보다 빨리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C는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이 보기의 입장, 그 다음에 지문에 지시되어 있는 에피쿠로스의 입장 서로 공통점이 있죠. 에피쿠로스도요, 신이 인간의 세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주와 관련해서 그 중간 세계에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와 관련해서 비슷한 점이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또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신의 존재와 관련하여, 자, 둘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통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짚고 갔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모든 일의 목적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인이래요. 신이 원인이에요.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 또 탁월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에피쿠로스랑 이건 대비되는 내용이죠?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특히 이제 에피쿠로스랑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생각했어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라고 하면 이게 결정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게 필연성이니까 이게 결정론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에피쿠로스와의 그런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죠.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기의 입장은 에피쿠로스와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선택지를 보면요. 1번,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이제 차이점이 있군이라고 되는데, 그렇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신이 개입한다는 얘기인데, 에피쿠로스는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해 있었죠. 그렇다면 자, 차이점 잘 지시한 것이고요. 2번,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이제 차이점이 있군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신이 모든 것들을 이끈다. 그러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에피쿠로스는요, 신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연의 산물이다. 자,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역시 2번 차이점을 잘 지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요.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 자, 여기에서 보면 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존재를 둘 다 인정하는 그런 공통점은 보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적절하다. 4번.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 그렇죠. 지금 보기에서는요,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에피쿠로스는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국 차이점을 잘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어진 내용 보세요.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이라고 하면 에피쿠로스 또한 신이 인간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라는 것인데, 에피쿠로스는요,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이 답을 5번으로 빠르게 골랐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첫 번째 독서 세트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고요. 저는 역시 4부 시작할 때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어지는 고전소설 남궁민 선생님과 재밌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고전 소설입니다. 조웅전이에요. 그렇죠? 수능 특강 문학의 135쪽에서 연계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비록 이제 대목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수능 특강 문학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 조웅전이라는 작품이 송나라를 배경으로 한 국문 영웅 군담 소설인데 우리 한글로 된, 그런데 이 작품의 어떤 그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세 덩어리로 나눈다면 초반부는 이두병에 의해서 막 조웅이 시련을 겪는 과정, 그리고 중반부는 이제 장소조와의 어떤 로맨스를 중심으로 한 물론 시련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다음 마지막에는 충의 개념에서 서번을 이제 정벌하고 송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막 이러는 그런 이야기로 중심, 그리고 이제 물론 이두병도 처치해서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자 이런 식의 뭔가 스토리 구조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수특 문학에 있는 부분이 장소조와 다시 만나는 부분, 그게 이제 대목이 거기가 출제가 됐다면 오늘 여기 연계 출제된 이 작품은, 요 대목은요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죠? 서번의 정벌, 그래서 위왕을 도와가지고 이제 서번을 정벌하고 또 그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송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두병을 처치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그 대목이 되겠네요. 자, 연계 출제됐으니까 비록 다른 대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 지금 얘기할 때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됐을 테고, 그리고 워낙에 이 지문 자체가 읽으면서 우리 느끼겠습니다만 전형적인 영웅 군담 소설의 그런 그 어떤 초월적인 세계와의 전기적인 요소 같은 것들, 그 상호 교섭 상태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가미되어 있는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태까지 공부해 왔던 고전 소설의 독해 방법을 활용해 가면서 잘 읽어낼 수 있는 지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전 소설이 이렇게 전형적인 지문으로 출제됐고 더군다나 EBS 연계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고전 소설 지문을 읽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요. 자, 좀 편안하게 재미있게 사극 한 편 본다고 생각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인데요. 조웅은 주인공 조웅이죠. 조웅전의 주인공 조웅 아닙니까? 송나라 회복을 위해, 그런데 송나라를 회복한다는 것도 이 작품에서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그럼 위국이 이제 가는 최종 목적지겠네. 근데 서번국, 이제 이게 오랑캐 국가, 쉽게 얘기하면 병사가 매복해 있는 그런 함곡이라는 지방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목적지고 지금 현재는 함곡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자, 이적에 원수가, 보통 원수가 이름 뭐예요? 조웅이지 뭐, 그죠? 대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번국을 정벌하고 막 이러는데 그 대장이야 말하자면, 그쵸? 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연주에 도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함곡을 향해 가는 중에 연주에 도달한 겁니다. 연주는 지금 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에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이 목적지인 곳으로 가는 길에 중간 기착지 정도가 되는 데가 연주라는 곳이야, 그죠? 자, 연주에서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함곡으로 갈 테고, 물론 위국까지 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일단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문제에 나오니까, 그쵸? 근데 이런 게 사소한 정보긴 하지만요, 이걸 뭐 읽을 때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알아둬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문제는 읽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가 지금 어딜 가고 있었지? 라는 걸 정보를 일부러 준 것, 그리고 지금 어디에 도달했지? 같은 것들은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지금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자,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자기도 노곤해가지고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보세요.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꿈속에, 이제 이게 말하자면 임몽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꿈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도 나비가 되어가지고 공중에 날아가지고 한 곳에 이르렀어. 그랬더니 첩첩한 산 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 세 개가 펼쳐져 있네요. 그죠? 자,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으되 만고 충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꿈을 꿔가지고 나비가 되어가지고 어디 광활한 곳에 들어가는데, 신비로운 곳에 별 세 개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을 때 이제 보세요. 이 노인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어. 뭔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죠? 뭐 임금 같은 그런 사람인 거 존귀하고 비범한 인물이라는 보통 이런 데 등장하는 신비로운 공간에서의 노인들은 비범한 인물들이죠. 그죠?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더라 그랬습니다. 뭐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 신비로운 데 갔더니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 앉아가지고 큰 융성한 그런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음식들은 뭐 다 하나같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음식일 테고요. 그렇죠? 울려 퍼지는 음악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확확 넘어가도 돼. 그렇죠? 이런 거 일일이 무슨 단어 뜻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 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올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한 노인이 앉아 있는데 맨 윗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한 노인이 제왕이었던 거야. 그리고 뭐 여러 신하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잔치를 배설하니까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혀 올리라. 너희들 자기의 잘한 게 뭐냐? 너희들 공을 밝혀서 말해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1월에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의 왈, 또 이제 또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이 자기의 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다른 사람은 또 자기 공을 쓴 B의 공적은 뭐냐면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자기의 공은 이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 남은 공적은 자 보세요.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요. 이거는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네.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공적에 대해서 서로 막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제왕의 분부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여기 아마 신비로운 공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비 따라갔던 그 신비로운 공간에서 평생 자기가 제일 잘한 일, 쌓은 공 같은 걸 글로 적어 올리는 그런 명을 내리는 이 제왕은 아마도 무슨 옥황상제이거나 이렇겠죠. 그죠? 근데 이 제왕의 명령에 의해서 올린 공적들이 이런 것들이야. 근데 그 공적들 남은 공적들 나머지 자 A랑 B 두 개만 얘기했는데 C, D, E, F, G, H, I 이 사람들의 공들은 일일이 여기서 다 적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찌 다 기록하리요? 그죠? 너무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좌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녹이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보세요. 이게 뭐야? 각각 자기의 공적을 적어 올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소회를 막 다 풀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고 이렇게 소회를 이루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막 어떤 사람은 칼을 뽑아들고 성질을 내고 뭐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죠? 아수라장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 때 누가? 나비가 된 우리 원수 조웅이. 그렇죠? 꿈속에서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자 여기까지의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끊깁니다. 사실은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옛날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다 옛일이야. 한탄에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그러니까 뭐 지나간 일이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근데 알지 못하겠노라 뭐냐면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오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자 대송, 송나라가 말이야. 역적에 망한다 그랬어. 송나라가 원나라한테 망하죠? 원나라는 몽골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역적에 이 송나라가 망한 셈이에요.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그죠? 중화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 인하여 멸송이 되오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송나라가 망한 것이 이들에겐 아주 큰 문제니까요.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이제 완전히 망하진 않을 거예요. 송나라의 복은 아직도 남았으니까요. 회복되겠죠.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유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는데 그러니까 조웅이요. 이런 미션을 타고난 사람이야. 송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오랑캐로부터 구해내야 될
멸송으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송나라를 구할 인물이라고. 조홍이. 명하더니 불쌍하도다 조홍이여 일시가 금난하여 명일 미명에 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이랬죠. 내일 새벽에 말이에요. 서번 적, 이 오랑캐들 아닙니까?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일종의 뭐라는 거지? 일종의 예언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꿈에서 이런 얘기를 보니까 조홍은 자 나비가 되어가지고 저런 얘기를 들어. 그랬더니 내일 새벽에 죽을 운명이다라는 걸 자기가 죽을 운명이라는 얘기를 조홍이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일종의 그럼 보세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 이런 건 고전 소설에는 없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진짜 어떤 간계가 막 진행 중이야. 진짜 조홍이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복선이랄까요? 암시랄까요? 예언이랄까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홍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에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그랬습니다. 결국 뜻을 못 이루고 그리고 자기의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괜찮을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송나라는 이라는 것은 그 운명을 타고난 그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조홍이 죽음으로써 비극으로 끝날 거다라는 비관적 전망을 얘기한 거죠. 자, 이러할 때 문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송나라의 문제 임금이에요. 그죠? 자, 황제가 들어오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문제가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홍이라. 또 한 번 얘기했네요. 조홍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그 오랑캐가 말이에요. 조홍을 잡으려고 이러저러 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운 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고 부탁하러 오너라. 자, 부탁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도사가 있어. 누군지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 도사를 찾아가서 지금 내가 약속 시간에 좀 늦었어. 이유가 뭐냐면 오는 길에 어디 한 곳을 봤더니 서번이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거랑 같은 얘기죠. 서번이 간계를 꾸며가고 조홍을 죽이려고 하네. 내가 그걸 봤어. 지금 송나라 문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진짜 죽겠던데 안 되겠어가지고 도사를 찾아가가지고 네가 가서 저 조홍 좀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라 라는 미션을 주고 오느라고. 근데 그 일 때문에 좀 늦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시니 좌중이 외쳐왈 우리는 분명 조홍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론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사오니 천수를 어찌하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좀 전에 이 직전에 무슨 얘기했어? 조홍이 결국 죽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제께서 그렇게 일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오셨으니 그러면 참 다행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인 거죠. 말인 거죠. 그죠? 대운이 막히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대운은 송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멸송의 위기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송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그랬어요. 이건 강몽하게 됐네. 그죠? 이게 다 꿈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런데 고전 소설에서 이제 문제로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고전 소설에서 이런 꿈을 꿨어. 그 꿈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전소설에서 꿈은요 항상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해요. 그게 여러 차례 정말 수도 없이 문제로도 나왔고요. 이번 6월 모평에도 나온 거예요. 자, 중략 있고요.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꿈속에 지금 일을 생각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그 나비가 되어서 얻게 된 정보, 꿈속의 정보들 가운데 문제가 도사를 시켜서 살려주게 만들어놨어, 조치를 취해놨어 라는 걸 믿었더라면 그럼 뭐 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엔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슬퍼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난 결국 내일 새벽에 죽게 될 거야. 간계에 빠져서, 서번에 간계에 빠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그런 상태겠죠. 이해됐죠? 자,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그랬어요. 함곡이 아까 처음에 저기 앞부분의 줄거리에 함곡을 향한다 했었네요. 이 함곡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거죠.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다른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그럼 시간적 배경이고요. 그죠? 무심한 잔나비는 원숭이는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 원숭이가 우는 소리가 이렇게 그 고전 문학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쓸쓸한 그 배경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청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요. 그렇죠? 자, 그윽한 두견성은 불려기를 일삼았다. 그러니까 새소리도 막 구슬프게 들리는 거고요.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이거 보세요. 뭔가 이 지금 여기 분위기를 보십시오. 분위기는요. 되게 애상적인 어떤 정서하고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하는 이 원수의 심리적인 상태와 잘 조응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요. 이 노옹이 뭐야? 이 노옹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도사의 명을 받고 편지를 전하러 온 메신저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푸른 나귀를 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청노새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소재인데 고전설에서 뭔가 신비로운 존재가 항상 타고 나타나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다음 배구선으로 그 흰 새 깃털로 만든 부채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청노새를 타고 배구선을 든 웬 노인이 어이 저기 말 좀 물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그랬어요. 아까 연주로부터 함곡에 가는 중이었죠. 그렇죠? 그때 원수가 답할 그러하오이다. 노용말 위국으로 가는 조원수 조옹이죠. 그렇죠? 조옹을 혹 보셨습니까? 라고 보시면 바삐 알려주소서. 자기는 조옹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그랬더니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내가 바로 조옹이거니와 무슨 일로 기니와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잘됐네 아이고 내가 마침 사람 잘 만났네.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어갔다가 천명도사를 만나 수삼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차를 주며 편지를 주면서 말하기를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이 그대라는 게 조웅이죠. 그죠? 조웅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버렸게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는데 이곳에서 만나게 되니 어찌 즐겁지 아니겠습니까? 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천명도사의 부탁을 받고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전하는 미션을 나한테 주었다. 천명도사가 줬다. 그래서 그걸 내가 수행하려고 왔다. 근데 오는 길에 나귀가 피곤해가지고 제때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다. 네가 지나갈 시간에. 아유 그래가지고 늦었다 했는데 오 이렇게 만나게 되니 얼마나 잘된 일이냐. 아유 천만다행이다 이거죠.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자, 뭐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들은 항상 이렇게 사라지죠. 그죠?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그 편지를 급히 떼어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 이게 편지에 쓰여 있는 누구? 천명도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세요. 앞에 나온 정보들을 조합하자면 함곡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서번의 간계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죽음에 이르게 돼. 근데 그러지 말고 성중으로 들어가서 포를 한번 쏘라라는 거. 그러면 넌 살 수 있다라는 아주 간명한 메시지가 편지 안에 적혀 있는 거죠. 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에 크게 놀라가지고 좌장군 위홍창이라는 자기 이제 수하의 수하를 불러가지고 장수를 불러가지고 장조를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편지의 그 미션을 따르는 거죠. 아니 홍창이 급히 하르기를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원수가 크게 놀라며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것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자, 뭐예요? 선봉이 함곡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이씨 너 빨리 가서 선봉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그냥 가지고 몰려 나오지 말고 그냥 거기에 진 치고 주둔하는 척하면서 한두 명씩 빼돌려가지고 빨리 최대한 빨리 저쪽에서 눈치 못 채게 다 빼와라 이거죠. 그죠? 자,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까지가 여기 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지금 줄거리 잘 파악됐나요? 고전소설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줄거리 파악이라고. 됐죠? 자, 23번 문제 갑니다. 이렇게 23번 문제처럼 줄거리를 잘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의외로 오답률 매우 높다는 얘기 제가 누차 합니다. 그죠? 줄거리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걸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갑니다. 송 문제는 서번적의 관계에 빠져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요. 약속을 좀 늦었죠. 이유는 서번적의 관계에 빠져 죽을 것이 뻔한, 그렇게 운명지어진, 그럴 위기에 처한 조응을 구할 계책을 실시하고 오느라고 늦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틀렸네요. 2번,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췄다. 요런 게 이제 아주 세부적인 정보로 만든 약간 좀 까다로운 선지인데요. 함곡에서 연주로가 아니라 연주에서 함곡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처음 앞부분 줄거리 얘기할 때 언급했던 게 바로 요 선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노홍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홍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맞죠? 그쵸? 노새가 피곤해가지고 늦게 왔는데 다행히 네가 조홍이었어. 정말 천만다행이야 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위홍창은 저기 장수 있었죠.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국에 들어갔다. 자기가 직접 이끌고 함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송나라를 구하고자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었죠. 위홍창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먼저 들어갔던 선봉을 빼돌려오는, 다시 빼내오는 역할을 맡았던, 지문 안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장수입니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아니요. 여러 사람이 나아가서 송 문제를 맞이하는 대목은 나왔어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따라서 3번만 답으로 인정되는 적절한 것입니다. 자, 이거요. 세세하게 읽지 않으면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할 은근한 어떤 함정이 들어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 속지 말도록 합시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죠. 고전소설은요, 줄거리 파악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거 잘해야 이런 쉬운 기본적인 문제들 틀리지 않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됐죠? 자, 24번 문제 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A는 뭐냐면요. 아까 거기 임몽해가지고 나비가 되어가지고 거기 보게 되는 광경, 좋은 꿈의 초반부. 그 다음에 B는 어디 있는가 하면 중략 직후인데요. 함곡에 도달했더니 막 그 슬픈 애상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봅니다. 가장 적절한 거래요. 자,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한 공간이 나오기는 해. 근데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하고는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물론 조응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우리의 주인공입니다만 거기 A 대목은 나비가 되어서 갔던 그 신비한 공간에 대한 얘기지 그게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러내는 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2번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 이거 애상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의 장면 묘사인데 이게 말도 안 되죠.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이건 그럴 수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낭만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다 치고요. 환상적인 꿈의 내용이고요.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겠다. 이거는요. A에서는 일단 B부터 얘기합시다. 계절적 상황도 있을 테고요. 가미돼 있을 테고요. 근데 쓸쓸하다는 것이 그 분위기에는 잘 어울리는 말이고요. 근데 문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 글쎄, 이거는 절반만 맞는 진술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비롯된 쓸쓸함이다라는 말은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는 세모 정도 치는데 문제는 A에서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 그랬는데 이거 긴장감을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죠? 나비가 신비로운 공간에 가지고 이거 뭐지? 이렇게 기대감에 그런 건데 따라서 4번 틀렸고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 맞죠? 신비로운 공간에 갔어. 애초에 갈 때도 나비로 날개를 얻어가지고 간 거니까. 자, 그다음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 서글픔, 애상적인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답 5번입니다. 이때 불길함은 조응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스럽지 못한 기운하고 관련 있겠죠. 그죠? 자, 맞고요. 그다음 25번 갑니다.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거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조응이 봤던 거기에 잔치입니다. 신비로운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봅니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 아까 봤죠? 큰 파티.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나왔죠? 아까 어떤 자는 칼을 뽑아들고 어떤 자는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잖아요. 맞죠?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죠. 송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조응인데 조응이 어떻게 됐고 그런 얘기 했죠?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 특정 인물 누구? 조응 됐어요. 근데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답 없는 줄 알고 헤맸던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안 돼요. 이런 식의 단어 하나를 살짝 바꾸어서 오답지를 만드는, 오진수를 만드는 그런 방법, 이런 좀 얕은 함정 같은 데 빠지면 절대 안 되겠어요. 서로의 공적을 평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자신의 공적을 적어 올렸지. 그래서 자신의 공적을 평가하며 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서로의 공적을 평가했다는 말은 틀렸다. 그러니까 답을 1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요, 의외로 오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은 뭐 채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 뭐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시간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요런 선지가요, 요 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부 다 맞는 거 아니야? 적절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이러면 시간 흘러가고요, 결국엔 답 못 찾고 막 이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게 좀 꼼꼼한 독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들의 함정을 파는 방식, 예를 들면 아까 뭐 연주에서 함곡으로 해야 될 걸 함곡에서 연주로라고 이렇게 바꿔치기 해놓는다든지, 요거를 각자의, 자신의 이래야 될 것을 서로의라는 말로 살짝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오답지 오진술 만드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피해 가죠. 그죠? 자, 오늘 요 강의 마지막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제가 요 총평 때 요거 유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점 달고 있습니다. 조응전에서 꿈은 그랬어요. 자, 꿈은 항상 서사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전소설에선 문제로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출들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합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꿈이에요. 됐죠? 그런데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자, 요게 이런 요소들이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고전소설에서 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관해서 그냥 두루두루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얼마나 정련 과정을 거친 보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문 안에 딱딱 갖다 걸리는 연결고리들을 찾아야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은 뭐예요? 송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위기라는 건 뭐야? 서번의 간계에 빠져가지고 명일미명에 죽을 위기. 그 다음에 초월적 세계의 비유는 뭐야? 송문제가 천명도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미리 방법을 취해놓은 것. 그죠? 죽지 않을 방법. 이런 거예요. 자,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 전달자는 아까 저기 푸른 나귀 타고 왔던 노옹이 있었고요. 구체적 증거물은 뭐겠어? 편지겠죠. 그죠? 그걸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조홍도 그랬습니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의 요 요소들을 가지고요, 선지의 판단을 해보자고요. 봅니다. 꿈속에서 송문제가 조응을 구하려 하는 것은, 그쵸? 송문제가 실제로 도사한테 일러놓았다. 그래가지고 조응을 구하려고 한다.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구하려 하는 것은 조응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비호라는 게 뭐예요? 이 보듬어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옹호하고 또 보호해 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1번 맞는 얘기겠지. 이 문제를 제가 총평에서 굳이 언급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문 안의 요소, 예를 들면 여기서 1번 선지로 얘기하자면 송문제가 그 조응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지켜 주려고 하는, 그래서 무슨 어떤 일을 벌이고 오는 것,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오는 것 같은 것들이 보기 안에서 설명한 초월적 세계에서 이 주인공을 비호해 주는 것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 그런 연결고리를 파악해가지고 선지로 가서 그거 적절성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자, 총평에서 얘기했죠. 지문에서 보기로, 보기에서 선지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들을 잘 파악해라. 2번, 조응이 행군 중에 슬퍼하죠. 그죠? 슬픔을 머금고 하루 종일 행군했다 그랬어요. 자,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저기 지문 안에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선지에서 그 무슨 예언적인 뭐 어떤 초월적인 뭐 초월 세계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런 선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말들을 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 가만히 봅시다. 이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돼. 일단 문학 선지들은요,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조응이 그렇게 슬퍼했던 게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건 결국 살지 못하고 죽어서 송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는,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래. 그래서 슬퍼했대. 말이 이상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웅은 만약에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확신하지 못했다면, 확신하지 않았다면, 날 안 믿어. 나는 문제가 나를 살려주겠다는 그 말을 믿어. 이렇게 되면 슬퍼할 리가 없잖아요. 됐어요? 이게 뭐가 뒤집혔지 지금. 그럼 올바른 진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속 문제가 도사를 시켜서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는 말을 확신하지 못한 때문이겠지. 그죠? 아니면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답이 2번입니다. 됐어요? 줄거리 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이거 사실은 되게 어렵지 않은 선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는단 말이야. 됐죠? 자,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웅이 거론되죠. 사람들 말에. 조웅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볼 때 그 이야기 속에 송나라를 구할 신하는 조웅이라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자기의 천명을, 부여된 천명을 알게 되는 걸 거 아니겠어요. 자, 4번. 조웅이 노홍을 통해 전달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웅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증거물인 편지를 진짜 가져오는 걸 보고 꿈속의 일이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속 문제가 도사에게 시켜놨다는 얘기를 따라야 살 수 있구나 라고 믿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선봉도 빼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 5번. 노홍이 천명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홍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홍에게 전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달자, 메신저, 노홍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5번 선지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연계라고 했지만 다른 대목이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문학 실력,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게 연계 때문에 큰 덕을 못 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요, 그래서 뭐 수특문학에서 조홍전이라는 작품을 공부해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뭐 기출 문제를 풀든 다른 문제집들을 풀든 우리가 풀면서 이런 어떤 초월적 세계에서 그 뜻을 지상적 존재에게 전달하기 위한 꿈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뭔가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런 식의 영웅소설, 고전소설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보고 그 어떤 서사의 패턴에 익숙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극의 한 장면, 맨날 보던 사극의 한 장면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지문을 잘 읽어내니까 줄거리 파악 같은 거 쉽고, 지금 풀었던 3점 달고 있는 26번 같은 문제도 또한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낚이지 않고 풀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힘을 갖추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좀 노력하세요. 아울러 공부법 Q에 올라가 있는 고전문학과 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짧은 10분짜리, 그죠? 한 10분 정도 되는 제가 찍어놓은 영상도 보시면 고전문학에 겁먹어 고생하는 학생들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강에서 또 역시 독서로, 사회지문으로 김천 선생님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랑 또 만나서 고전 시가, 고전 수필 이런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바로 공부 연달아 하시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